2025년 10월 15일, 바로 이날 단 하나의 정책 발표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계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 전체에 누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죠. 오늘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그야말로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 충격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은 패닉에 빠졌다. 시장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대체 이 18, 15 대책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원래 의도는 뭐였고 또 그 결과는 왜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연쇄 반응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메가톤급 규제라고까지 불리는 충격의 실체,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번 대책은요, 서울 전역을 말 그대로 거래 금지 구역으로 묶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초강력 족쇄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대출의 문을 거의 닫아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는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정부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과열된 시장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투기 자금의 수도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 이거 같죠. 근데요, 이 물줄기를 막으니까 파이프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 점진적으로 시장을 식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즉각적인 동결이었어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대혼란이 시작됐죠. 마치 잘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가 순식간에 꽝 하고 얼어붙은 것처럼요. 계획 단계에 있던 사업부터 거의 다 지어서 완공 직전인 사업장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그냥 올스톱된 겁니다. 왜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길이 꽉 막혀버리니까 아무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비 대출 같은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이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다 조합원들 부담으로 돌아가서 결국 사업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아니, 대체 이 대책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까지 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딱 두 가지 규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족쇄는 바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업이 특정 단계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 집인데도 내 맘대로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재산권이 그냥 꽁꽁 묶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점이 바로 이 거래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보세요. 재건축은 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묶이고요. 재개발은 그보다 한참 뒤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묶여요. 이 미묘한 시점의 차이가 나중에 시장을 얼마나 이상하게 뒤틀어버리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족쇄는 재당첨 제한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한 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 본인이든 가족이든 5년 동안은 다른 정비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규칙이죠. 의도는 좋았어요. 투기꾼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익 보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규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일부 주택 소유자들을 외통수라고 불리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덫에 가둬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1단계, 어떤 사람이 한 재건축 구역 안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2단계, 재당첨 제한 규칙 때문에 이 사람은 새 아파트를 딱 한 채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야만 해요. 자, 그럼 남는 집은 팔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3단계, 조합이 딱 설립되는 순간 양도 금지에 걸려서 남는 집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팔지도 못하고 새 아파트를 받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덫에 갇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외통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기판의 외통수처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내 재산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도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목동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 덫을 피하려고 차라리 우리 사업을 늦추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요, 이 규제가 투기꾼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결혼 때문에 정말 이사를 가야 하는 평범한 가족들까지 아무런 예외 없이 이 덫에같이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 낳은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단순히 시장이 얼어붙은 걸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 낳은 가장 큰 역설, 풍선 효과입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을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니까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아직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노량진이나 부가현 같은 곳으로 미친 듯이 쏠리는 겁니다. 결국 투기를 막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 훨씬 더 뜨거운 투기 거품을 만들어낸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게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은 없이 수요만 억누르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잡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정부도 이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또 다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그런 압박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새집 공급의 길은 막아버린 채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으로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